여러분, 선생님이 고등학교 카메라 보라고 하시잖아, 시절을 우서이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어느 학교, 어느 반에든 꼭 한 명씩은 있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공기 자체가 달라지는 아이. 선생님이 아직 교단에 서기도 전부터 이미 반 전체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아이. 특별히 예쁘다거나 성적이 특출나다거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웃으면 다들 같이 웃게 되고, 그 아이가 지루하다고 하품을 하면 옆자리 아이들까지 덩달아 하품을 해대던 아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물체처럼 그 사람의 주변을 떠다니는 것 같은.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재능은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이렇게 고쳐 읽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치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에 있든 그 자리가 자신의 위치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저에게는 혜자가 그런 아이였어요.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봄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새 학기 자리를 정하던 날, 저는 창가 두 번째 줄에 앉게 됐고 바로 그 옆자리에 혜자가 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털썩 앉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보고는 말했죠. 야, 너 이름이 뭐야? 나 오해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 짧은 두 문장이 우리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빨리 공부하자. 해도 야, 이 저기 명랑하고 선생님 거침없는 떴다. 나 오늘 아이가 명찰 빌린 거 훗날 티나? 제 인생에 이토록 선명하게 공부하자. 남을 줄은 야, 저기 몰랐습니다. 손동구 선생님 떴다. 혜자는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음정이 정확했고, 춤을 추면 박자가 맞았고, 그림을 그리면 어디선가 얘 잘 그린다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체육 시간에 배드민턴 채를 잡으면 어쩐지 프로 선수처럼 보였고, 점심 시간에 급식을 먹으면서도 유독 맛있게 먹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모든 것에는 일종의 광택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혜자 옆에 앉아 있던 일, 어쩌면 제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시끄럽고 가장 즐거웠던 한 해였을지 모릅니다. 수업 중에 쪽지를 주고받다 선생님께 들켜서 둘 다 복도로 나가 무릎을 꿇었던 날도 있었고, 쉬는 시간마다 혜자가 무슨 말을 해도 배를 잡고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반 분위기를 쥐락펴락한다는 말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혜자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저는 여대에 진학했고 혜자는 미술로 유명한 홍익대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때는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세상이 막 달라지던 시절, 젊은이들은 저마다 새로운 것들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교복 자율화 세대에 해외 음악이 라디오를 가득 채우던 시절, 우리는 편지를 썼고 공중전화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 안에서 혜자는 누구보다 빠르게 그 시대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연락을 하고 가끔 만났습니다. 방학이 되면 한두 번은 꼭 얼굴을 마주했는데 그때마다 혜자는 늘 새로운 이야기를 가득 안고 나왔습니다. 은미야, 나 이번에 MT 가서 정말 재미있는 애들 많이 사귀었어. 은미야, 나 저번 남자애랑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친구 생겼어. 그 마지막 말에 저는 어이없이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역시 혜자는 혜자야 싶었습니다. 어딜 가든 그 자리의 중심이 되고 누구를 만나든 금방 마음을 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혜자는 디스코텍 가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서울 곳곳에 디스코텍이 생겨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대학생이 거기 간다고 하면 왠지 그런 애라는 시선이 있던 때였는데도 혜자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거기 음악도 좋고 춤도 추고 재미있잖아. 뭐가 나빠? 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빤히 봤습니다. 저는 그 논리에 뭔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실은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혜자가 나쁜 의도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시절 혜자의 청춘은 눈부실 만큼 화려했습니다.
원색의 옷을 즐겨 입었고 귀걸이는 항상 크고 반짝였고 웃음소리는 좁은 분식집 안에서도 금방 주변의 시선을 끌 만큼 시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각자의 삶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혜자에 대한 소식은 가끔 공통 지인을 통해 들려오는 정도였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혜자를 다시 만난 것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였습니다. 졸업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을 때였어요. 모두가 어딘가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붙고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고 세월은 공평하게 모두의 얼굴에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얼굴들 위로 까까머리 교복 차림의 18살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시간이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 앉으면 금방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 시절이 아득히 멀기만 합니다. 혜자는 조금 늦게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혜자가 들어서던 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같은 사람이 만나 2번 봤습니다. 어깨 아래로 단정하게 내려오는 진회색 정장 재킷, 흰 블라우스, 작고 소박한 진주 귀걸이, 머리는 흘러내리지 않게 뒤로 깔끔하게 넘겨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은 했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걸음걸이도 달랐습니다. 예전에 혜자가 걸어오면 발소리보다 먼저 분위기가 왔는데 이번에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미소를 머금고 다가왔습니다. 어머, 다들 오래됐지? 잘 지냈어?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혜자는 품이 있었습니다. 과하지 않게, 그렇다고 딱딱하지도 않게. 저는 그 옆에 앉아서 계속 예전의 혜자와 지금의 혜자를 번갈아 머릿속에서 겹쳐보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누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혜자야, 근데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떻게 된 거야? 너 그 디스코테크니 목사 사모님이 됐어. 테이블이 한꺼번에 웃음으로 출렁였습니다. 혜자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예전에 그 시원하게 터지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잠깐 예전의 혜자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변한 거 맞지? 근데 나는 나야. 짧고 담백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혜자 생각을 했습니다. 변한 게 맞는데 안 변한 것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겉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안에 무언가는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웃음이 터질 때의 그 눈빛이라든가 사람을 바라볼 때의 그 따뜻한 시선이라든가 이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누구 아내, 아이를 낳으면 누구, 엄마, 사회적 역할이 생기면 그 역할이 자신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혜자는 그 긴 세월 동안 역할이 바뀌고 옷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어도 나는 나야라는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면서 저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그 동창 모임을 계기로 혜자와 저는 다시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명절에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가끔 만나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혜자의 삶 이야기가 그때부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자의 남편 정 목사님과의 만남은 혜자가 27살 되던 해였다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에는 전혀 마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딱 한마디를 했어.
첫 만남에서 혜자 씨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그때 나 놀랐어.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서 그걸 봤을까? 내가 뭘 했다고? 그냥 웃고 있었을 뿐인데. 혜자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결혼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혼을 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은미야, 개척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 것 같다고 했지만 혜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가 건물 2층에 예배 공간을 얻었습니다. 접이식 의자 10개를 놓으면 꽉 찼습니다. 성도는 몇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헌금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생활비를 끌어다 교회 운영비에 쓰는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말수 적고 과묵한 그분이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 옆에 혜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설교를 잘하거든. 진짜 잘해. 근데 사람이 없잖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봤자 들을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나는 그때 생각했어. 내가 뭘 해야 할까? 혜자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잘해줬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제일 먼저 나가서 성도들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셨어요? 집사님, 지난번에 아드님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잘 되고 있어요? 요즘 힘드시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혜자의 기억력은 놀라웠습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기억하고 다음에 만나면 그걸 다시 꺼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좋았습니다. 기억된다는 느낌, 누군가가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 교회 생일 잔치 같은 것도 혜자가 다 챙겼습니다. 성도 중에 생일인 분이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 케이크를 사다 놓고 교회 전체가 축하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예배당이 작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아늑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그 분위기를 만든 것이 혜자였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처음엔 많이 낯설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가 있는데 사모님이라고 불리면 어색하고 때로는 그 무게가 버겁다고 느낀 때가 있었다고요. 온화하고 절제되고 언제나 헌신적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는 그 사모님이라는 틀이 혜자에게는 처음에 너무 크고 버거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디스코텍에 가서 새벽까지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오는 사람 마음을 알아. 내가 남자친구를 여러 사귀어 봤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 마음을 알아. 내가 반짝이는 것들의 마음을 뺏겨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 건지 알아. 내 과거가 짐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이해하는 문이 됐다는 거야. 조용해진 카페 안에서 혜자의 말이 천천히 저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칸트가 생각났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험 없이는 아무런 지식도 없다. 칸트가 이 말을 할 때는 철학적인 신론을 이야기했겠지만 혜자의 이야기에서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인생에도 꼭 맞는 말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은 모든 것, 실수도 방황도 아팠던 관계도 그것이 다 경험이고 그 경험이 쌓여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완벽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살면서 한 번쯤 길을 잃어봤던 사람이 오히려 길 잃은 사람 옆에 더 잘 앉아줄 수 있는 것처럼요. 그것이 혜자가 사모님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이게 된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을 억지로 바꾸거나 과거를 지우거나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을 위해 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가진 무게를 혜자는 자기 방식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억지로 꿋꿋하게 버틴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가진 힘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혜자의 교회는 강남에 있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가 출석합니다. 건물도 크고 예배도 여러 차례 드리고 여러 부서와 사역들이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뿌리 어딘가에 혜자의 에너지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개척 초기 10년 아무것도 없던 그 상가 2층에서 사람들을 붙잡아 두었던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혜자였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작은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것들이 쌓여 위대함이 된다. 그렇습니다. 혜자가 한 일들은 하나하나 보면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생일 케이크 하나, 안부 전화 한 통, 요즘 어떠세요? 한마디.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수백 번, 수천 번 쌓였을 때 그것이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됐습니다. 공동체란 결국 그런 것이니까요. 목사님과 혜자는 참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목사님은 조용하고 깊고 혜자는 따뜻하고 넓습니다. 목사님이 씨를 뿌리면 혜자가 물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영혼이 내 가슴 속에 살고 있다. 괴테가 말한 건 한 인간 안의 갈등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혜자와 목사님의 관계에도 어울린다 싶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영혼이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 함께 뛰고 있는 것. 그 둘이 함께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교회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지인이 한 번은 제게 말했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모님이 좋아서 가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 말이 웃기면서도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혜자는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었다 해도 아마 그냥 웃어 넘겼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오래전 학교에서 빛나던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혜자가 있어서 그 공간을 더 좋아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힘이 향하는 곳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혜자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신앙이 깊지 않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청소년기에 교회를 다녔고 대학 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면서 다시 신앙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신앙이 깊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솔직히 하나님이 잘 안 느껴졌어.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게 뭔지 잘 몰랐어. 남편이 새벽 기도 가면 나도 따라가고,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혜자에게 변화가 온 것은 개척 초기,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었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떠나고 돈이 없고 남편은 지쳐 보이고 자신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던 어느 날, 혜자가 혼자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의자 10개짜리 그 작은 공간에서 나 그날 진짜 하나님한테 따졌어. 저 이 이상 못하겠어요.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저 사모님 자격 없어요. 그냥 데려가세요 했어. 그리고는 한참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 아닌 기도 이후에 어떤 신비로운 음성이 들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쓸모없다고 봤는데 하나님이 쓰실 게 있어서 나를 여기 두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게 뭔지는 나도 몰라. 근데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봐야겠다 싶었어.
내가 잘하는 게 사람 좋아하는 거잖아. 그거 하면 되겠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결심이 그 이후의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질을 알라.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의 최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데서 시작한다. 케자는 철학책을 읽어서 그 말을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몸으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그리고 그것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어떤 그릇이든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화려했던 그릇도 험하게 쓰인 그릇도 금이 간 그릇도 오히려 균열이 있는 곳으로 빛이 새어 나온다는 말처럼 계자의 굴곡 있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더 가깝게 닿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넘어져 봤던 사람이 넘어진 사람 손 잡아주기가 더 쉬워. 계자가 어느 날 무심코 한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래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혜자의 변화를 디스코텍 퀸에서 사모님으로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혜자가 혜자로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의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입는 옷이 바뀌었고 다니는 장소가 바뀌었고 불리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혜자 안의 혜자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이야기할 때 과거를 지우는 것처럼 말합니다. 과거의 나는 틀렸고 지금의 나는 맞다는 식으로. 하지만 혜자를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의 혜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혜자가 있는 것입니다. 디스코텍에서 새벽을 보내던 그 시절,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던 그 시절, 뭔가 반짝이는 것들의 마음이 끌렸던 그 시절, 그 모든 것이 혜자를 만들었습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왠지 쓸쓸합니다. 노력해도 방황한다니.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읽습니다. 방황은 실패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다. 무언가를 원하고 추구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것이다. 혜자의 청춘도 그랬습니다. 방황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가 혜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젊은 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이 관계에 대한 갈망, 무언가를 원하고 추구하던 마음. 그것들이 나이 들면서 어디로 가는가? 억눌려 사라지는가? 아니면 방향을 찾아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가? 혜자는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도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 날의 그 열정이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우리 삶 어딘가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 자는 자신의 타고난 끼와 에너지를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 주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젊은 날 내 안에 있던 그 에너지, 지금 나는 어디에 쓰고 있나요? 혹시 그 에너지가 억눌려 있다고 느끼신다면, 어디로 향하면 좋을지 아직 모르겠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혜자도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살면서 찾아간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자연스럽게 빛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혹은 우주가 혹은 인생이 여러분에게 준 그릇이 가장 잘 쓰이는 때일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습니다. 나는 요리할 때,
나는 손주들이랑 있을 때,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 한 줄이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신 다른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오늘 지혜의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짓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계자가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했던 것처럼 저도 이 공간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매주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무겁지 않게 우리 삶 안에 이미 녹아있는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으로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빛을 아끼지 마세요.